정보화 시대의 의사결정.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사상가 겸 철학자였던 밀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25년이 지났다. 그의 사망은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았던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은 웃음거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축적된 인간의 지식이 이제 눈덩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의 수명이 15년도 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예컨대 물리학의 경우 과학적 지식의 양은 8년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보의 폭발은 분자 화학이나 양자 물리학 같은 전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건강, 육아, 영양학 분야에서도 최신 정보가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대략 40만 개의 과학 잡지에 새로운 발견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의 급격한 성장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도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중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더 짧은 기간 내에 사라진다고 한다. 우리는 더욱 짧은 시간에 더욱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으며 거주지도 자주 옮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들과 보다 짧은 인연을 맺게 된다. 우리는 슈퍼마켓, 자동차 전시장, 그리고 백화점에서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러한 제품들은 1년이 채 못되어 골동품으로 잊혀질 것이다. 미래 사회의 삶을 묘사하는 주요 개념으로는 일시성, 다양성, 새로움, 그리고 가속성 등의 단어들이 사용될 것이다. 정보의 홍수와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현상은 모두 현대 문명의 기술적 발전에 기인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를 수집, 저장, 그리고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의 혜택은 최초에는 정보기관이나 거대 기업 같은 커다란 조직에만 부여되었다. 그리하여 예컨대 미국의 거대 금융회사인 시티콥의 리스톤 회장은 그의 회사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도 즉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공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최근에는 그러한 현기증 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정보도 일반 시민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케이블 TV와 직접 위성 방송 TV를 사용하면 어떠한 정보라도 일반 시민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기술적 발전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빼놓을 수 없다. 유명한 경제지 중의 하나인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자였던 맥그레이는 미래의 사회를 예측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떠한 바보라도 그의 방, 사무실 혹은 도서관의 단말기 앞에 앉아서 그동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엄청난 분량의 정보의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꿈이 아니다. 현대 컴퓨터의 정보 집약 능력과 계산 능력은 인간 두뇌,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두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꼭 12년 뒤에 유명 시사지인 타임은 기계에 불과한 개인용 컴퓨터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함으로써 맥그레이의 미래 시대가 마침내 현실로 도래했음을 선언하였다. 타임의 편집자는 올해의 인물 선정 이후로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기 위하여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는 소비자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돌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맥크레이의 비전은 이제 분명히 현실화되고 있다. 수천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단말기 앞에 앉아서 아인슈타인을 묻어버리기에 충분한 분량의 정보를 손가락 하나로 여유 있게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빌 게이츠 같은 현대 사회의 기수들은
매크레이의 의견에 동의한다.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언제라도 강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속속 창조되고 있다고 그들은 단언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사회가 소위 정보화 시대로 불리고 있긴 하지만 지식의 시대로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보가 곧장 지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찾아서 흡수하고 이해하고 통합하고 간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사결정의 지름길 법칙을 사수하라. 현대의 과학기술은 우리가 뒤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의 폭발로 인한 변화와 선택과 도전으로 묘사되는 현대의 삶의 양태 속에서 우리는 점차로 하등 동물의 처지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외부 환경에 정교하고도 풍부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지적 능력이 부족했던 하등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서 지적 능력의 결핍이라는 현상을 자초했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게 된 지적 능력의 결핍이라는 현상의 결과는 하등 동물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의사결정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모든 정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최선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원시적 방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단편적인 정보를 지름길로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방법 그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일 그러한 방법이 우리를 항상 올바른 결론으로 유도해 준다면 오히려 그 방법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름길로 사용되는 정보가 불로소득을 위한 설득 전문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될 때 발생하게 된다. 지름길 정보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 불로소득자들에 의해 악용되면 단편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대인의 삶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름길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로소득자들의 속임수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측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지름길식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설득 전문가들의 강력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는 단순히 그들의 공격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에 대한 강력한 반격을 제의한다. 그러나 나의 제안은 모든 설득 전문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름길 법칙에 의해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설득 전문가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효과적인 교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동반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지름길 정보를 위조하고 변조하고 또 현혹시키는 불로소득자들이다.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지름길 정보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사회적 증거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 가장 기능적이며 또한 적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광고주가 자신의 치약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라고 광고한다면 그런 주장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그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치약의 품질에 관한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치약을 고를 때 인기성이라는 지름길 정보를 사용하여 아주 쉽게 의사결정을 하여 그 치약을 구매하게 된다. 정보의 홍수 상황에서 광고주가 제시하는 올바른 지름길 정보는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광고주와 소비자는 적대적 관계보다는 협조적 동반자의 관계에 서게 된다. 그러나 만일 광고주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의 지름길식 의사결정 방법을 악용하려 든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가령 전문 배우를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시켜 자사의 치약을 칭찬하게 하는, 즉 꾸며진 가짜 즉석 인터뷰식의 광고를 통하여 인기 있는 치약의 이미지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광고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협조적인 동반자가 아니다. 그들에 의해 사회적 증거가 위조되었으며 우리의 지름길식 의사결정 방법이 남용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서 나는 그러한 가짜 즉석 인터뷰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은 절대로 사지 말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광고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제조업체에게 알려 즉각적으로 광고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나는 그러한 종류의 공격적 반격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설득의 기초 법칙들을 남용하고 있는 모든 불로소득자들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짜 웃음을 사용하고 있는 TV 코미디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시청하지 말자. 만일 바텐더가 그의 팁 단지에 미리 1달러짜리를 몇 장 집어넣는 것을 본다면 그에게 오히려 팁을 주지 말자. 인기 있는 나이트 클럽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안에 자리가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오랫동안 밖에서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 나이트 클럽은 절대 입장하지 말자. 한마디로 우리는 보이코트, 위협, 대결, 검열, 일장 훈시 등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불로소득자들에게 보복해야 한다. 나는 나의 본성이 호전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니 사실상 우리 모두는 지금 불로소득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의 호전적인 행동들을 강력하게 제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불로소득자들과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윤 추구에 대한 동기는 일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간 본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반격해야 할, 즉 참아서는 안 되는 행동은 우리의 지름길식 의사결정 방법의 신뢰성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이다. 현대인의 복잡한 삶은 지름길식 의사결정 방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러한 의사결정 방법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대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설득의 기초 법칙들을 불로소득을 위해 남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하게 보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는 설득의 기초 법칙들이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존재하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불로소득자들에 의해 설득의 기초 법칙들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갈수록 우리는 설득의 기초 법칙들을 불신하게 되어 결국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도록 그냥 팔짱만 끼고 앉아서 구경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불로소득자들에 맞서 강력하게 반격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설득 심리학의 묘미는 바로 이 싸움에 있다. 실전 연습. 이 책에서 설명한 설득의 무기들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 비윤리적인 형태로 그 무기를 이용하여 승낙을 얻어내는 방식과 그 무기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승낙을 얻어내는 방식을 비교하여 토론해 보라. 58회를 끝으로 설득의 심리학 오디오북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